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분이 오셨습니다. 변곡점에서 이렇게 모시게 된 거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베스트 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죽다가 살아날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저 다 힘든 상황이죠. 예. 네. 11월 들어서 이제 조금 숨 좀 돌리고 있는데 네. 이런 흐름들이 조금 지속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미래는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시장 상황도 안 좋았었고 대외적으로도 그랬지만 국내적으로도 정말 여의도가 참 힘든 시기를 겪었거든요. 네. 사실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자금 경색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은 그러한 국면에 있었고, 저도 아무래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냥 매일매일 회의에 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맨 처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업계에서 오래된 사람들이 뭐 투자를 더 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지연님도 계시지만은 이런 기시감 같은 게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시장이 내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안 좋지? 주식이 싼 건 맞는데 왜 이럴까? 이런 고민 속에 있었는데, 최근에 1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투자자들이 지나칠 정도로 최악의 상황만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당장 우리 표현으로 증권사들이 돈통이 마르는 상황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증권사들은 단기의 자금을 이제 땡겨옵니다. 네. 전단체 같은 걸로. 그래서 장기에 투자하죠. 예. 그러니까 단기에 땡겨서 장기에 투자했는데 장기에 투자한 게 묶이면은 유동성 경색이 온다고 하죠. 네. 유동성 경색 때문에 상당히 이제 굉장히 채권 시장도 혼란이 오고 거래가 안 되니까.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유동성 경색이 이제 약간 어감이 다른데 신용이 붕괴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네. 아셔야 되는 게, 애널리스트들은 주식 투자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테크를 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부동산을 하거나 이렇게도 하는데, 당연히 저한테도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많은 돈도 아닌데도 뭐 금리 같은 조건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돈이 많다는 것이 시중에.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그 은행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거액의 자산들은 유동성이 고민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소 위험한 ABCP 같은 것들도 저희들도 팔아보면 또 굉장히 리테일죠. 기관들은 투자를 못 하는데 개인들은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는. 네. 그렇지 않나요, 지현이? 아닌가요? 최근에는 조금 덜 하는데 뭐 요즘에 한전체 같은 게 너무 금리가 높다고 그렇죠. 그쪽에서 다 빨아가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은 유동화 시키는 과정에서 금리만 어느 정도 주면 상당히 자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작 시점에 주식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장황한 얘기를 드리는 거는 파국으로 가는 시나리오는 아니었다는 거죠. 예.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말씀은 인플레도 잡혀갈 거라는 거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금융 불안정 요인들이 결국 잡혀간다는 거죠. 중요한 건 또 이러한 불안정 요인 때문에 마냥 금리를 올리는 것도 마냥 강하게 나갈 수는 없어요. 물론 이번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뭐 속도는 느리지만 더 높은 수준으로 간다. 온갖 우리가 단어를 얘기하고 있지만 뭔가 힘이 빠지는 느낌인 건 분명한 거거든요. 지난번에 여기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이번에 금리를 만약에 오르게 되면 끝이 보일 거고, 끝이 보이는 순간부터 시장이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점도표가 높아져서 한 번 더 충격을 받은 이후에 그렇죠. 딱 그 말씀이 이번 FOMC 적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저는 이거보다 11월 24일 날 11월 FOMC 의사록이 나오거든요. 네. 의사록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뉘앙스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느낌을 받았냐면, 연준의 의원들의 생각들이 다소 굉장히 금융 불안정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뉘앙스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금리는 중앙은행이 물가 잡으러 올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금융 불안정 요인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체한 펀드도 생기고 뭐 하여튼 돈을 푸는 징후도 있잖아요. 네네. 이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아까 말씀했지만 그 샌프란시스코 패든가에서 실적 현재 연준의 금리 수준이 여기다 플러스 2%는 해야 된다는 얘기 했던 거 아니에요. 네. 포워드 가이던스에다가 QT 감안하면.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하도 요새 우리가 지난 몇 개월간 매크로에 대한 우려 과잉의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시점에서 내일 10회가 나오는 전제로 하면 오늘 되게 불안해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설령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려 상황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다시 2천이 깨진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최소한 여기서 얼마 더 올라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가늠해 보겠지만 중요한 거는 다시 1800 간다 이런 얘기 쉽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미 요즘에 싸다는 게 확연히 눈에 보이는 상황이고 올라도 오른 것 같지도 않은 정도 수준이니까. 제가 이제 가끔 이 말씀을 드려요. 이제 주식이 뭐가 싸냐? 밸류 PER로 보면 싸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도 들어볼게요. 물론 각자 보는 가늠자가 있겠지만 가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쓰신 걸 보고 굉장히 공감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2021년 1월에 삼성전자가 9만 전원 할 때 10만 전자 간다고 외칠 때 그때 원달러 환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때? 1200원 정도 내외. 1100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달러로 계산하니까 한 83불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6만 원 올라왔지만 현재 환율 적용하니까 한 41불 정도 하더라고요. 네, 반토막. 지금도 반토막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여기서 강하게 산다 아니다 저는 거기까지 모르겠어요. 중국 비중을 줄이고 한국을 쌀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규모인지 저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여러 경로로 확인해 봤을 때 한국 증시가 매우 싸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흔들려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고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덧붙여서 어제 지점장님께서도 이제 오늘 오실 수 있냐고 하셨을 때도 환율을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더 약해지지만 않는다면 쉽게 말해서 1,500원 가는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시장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세미나 다니면 저희가 이번에 하우스비전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그림인데 이 그림 하나 첫 번째 사이클 진단에 관한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오늘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저는 페이스북 같은 데 많이 소개해드리는 하워드 막스예요. 하워드 막스가 사실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생각도 유명하지만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결국 이 어떤 걸 체크해서 우리가 이 진자 운동, 이 사람은 시가추의 진자 운동 같은 걸 얘기했는데 이 진자 이쪽에 와 있냐를 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삼성전자가 달러 기준으로 싸져 있다고 봤을 때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외에 진자 운동의 축이 어디까지 와 있냐, 어느 때가 기회냐를 보냐는 거예요. 극단은 경제가 부진하고 전망은 매우 부정적이어야 돼요. 증권사들 전망 보니까 내년에 상단 아무리 높게 봐야 2,650입니다. 2,600.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제가 이따 뒤에 그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보여드릴 거고 대출 기관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고 자본시장은 경색돼 있고 여기 표에 보시면 근데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금리가 높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심리적으로 투자자가 비관적을 넘어서 낙담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는 낙관적이고 자신감이 넘칠 때고 이게 낙담에 있다. 그거는 정말 우리가 1, 2주 전에 정말 낙담에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만 해도 오늘 같은 상황도 쉽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2,300 많이 가면 2,300들 얘기하시더라고. 이거 같은 그때부터 갖고 다니던 세미나인데 일단 매수에는 굉장히 무관심해집니다. 그때 매수 자체를 어떻게 하면 잘 빠져나갈까 이런 얘기가 주된 화두가 되죠. 근데 사실 실적도 안 좋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안 좋아지죠 막. 그리고 자신데 이제 중요한 요구되는 행동이 뭐냐? 여기서 막스가 주장했던 거는 리스크가 이때 매우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라는 걸 정의할 때 우리 여의도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장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리스크가 뭐냐는 거예요. 리스크.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다는 저희들 같은 소위 어깨에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책 보잖아요. 그러면 흔히 리스크는 변동성으로 정의되죠. 그래서 표준 편차 같은 걸 리스크로 봐요. 근데 그거는 소위 재무에서 말하는 거고 우리가 수많은 그루들이 했던 유동 리스크는 뭐냐면 내가 안전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안 다칠 정도. 안 다칠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쟤들 무슨 말이냐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 하면 대들 위험이 있어 기회가 있다 온갖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변동성이 위험이라는 거는 그래서 괜찮은 문제죠. 기회가 될 수 있는 건데 단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리스크가 낮다는 거는 하여튼 좀 이러한 소위 그런 게 확보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 여기서는 사람들이 일반적 특징이 굉장히 신중하고 절제 속에 빠져 있는데 사실 이때는 오히려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보면 필요한 건 오히려 공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역설적으로. 네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중해지는데 사실은 공격해져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강세론자도 막 떨어지는 과정에서 막 버튼을 눌러요. 매수 버튼을 누르다가 저점에 올 때는 매수 버튼이 안 눌러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아니, 항상 물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엔 좀 더 한 번 더 빨려서 좀 괴로웠고 지금도 뭐 알 수 없죠. 뭐 지원장님이 오늘 이 프로에 불러서 바로 왔던 거는 어디 이렇게 불러도 이제 가고 싶지가 않다고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시장에 대해서 제가 견제하는 어떤 스탠스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휘말리기 쉽지는 않은데 그냥 하여튼 휘둘리기 쉽지 않은데 오늘 하여튼 또 진현장님도 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서 저도 오늘 왔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사실 너무 적은 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거 수용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뭐 여기서 진짜 많이 빠진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2,000원이 깨진다고 하면 지금은 올라가서 그렇지만 지난번 저점에서는 10%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고민은 이제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가에 관한 문제인데 하여튼 잠깐 말씀은 극단의 값에 왔다면 하여튼 마크스가 했던 것처럼 변화에 민감해져야 되는데 이때는 굉장히 변화에 둔감해져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네. 이때는 변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그냥 우리가 지금이 꽤 올라왔죠. 밸류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지금 당장 뭐 여기서 3,000가 오른 장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이럴 때는 자꾸 시장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 처음에 삼성전자만 오르는 것 같겠지만 굉장히 순환이 진행될 거고 뭐가 좀 더 매력적인 가치가 남아있냐를 찾는 게임이에요. 저희 두저즈 게임처럼 시작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를 애써 외면하는 그리고 이것은 될게 바운스야. 이건 의미가 없어. 아마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기간 동안 수익률 게임은 계속 이어질 거로 좀 본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전제가 뭐냐면 이 모든 거는 우리의 현재 상황이 시스템적 위기상으로 안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시스템적 위기상으로 아니라고 보는 거는 가끔 그래요. 한국이 저번에 이제 우리가 크레딧 스위스 문제가 딱 터지니까 다들 이제 제2의 리만이다. 그러니까 뭐 지연님 기억에도 뚜렷하겠지만은 날짜까지 기억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리만이거든요. 9월 15일. 우리가 2008년 그날을 저도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나고 나서 그날이 엄청난 날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이번에는 그때가 엄청난 걸 아는 사람들이 기억 속에 이게 리만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신기로운 건 뭐냐면 크레딧 스위스가 난리가 난 뒤에 다음 달에 주가 바로 올라갔어요. 보통주 자본주 비율을 봤더니 이건 뭐 어떻게 문제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물론 여러 가지 IB 부분의 적자가 컸었고 뭐 돈을 태워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뭐 이건 별거 없네? 뭐 이런 느낌. 이전에 뭐 어디 있었죠? 영국도 처음에 어떻게 했던 간에 영국이 마치 파운드가 무너질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소로스를 연장했죠. 소로스가 이 파운드를 공격했었고 큰일 났어. 그러나 갑자기 또 이것도 스르륵 가라앉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왜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가라앉을 수 있냐면 다들 유동성을 확보해 놓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그림이 이제 뭐냐면 이게 이번에 연준에서 항상 금융 안정성 보고서라는 게 5월과 11월에 나오는데 그냥 데이터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11월에 나왔으니까 며칠 안 됐어요. 이걸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뭐 사실 자산을 줄이니까 좀 줄었죠 유동성이. 근데 우리가 금융위기 때는 이게 거의 한 자리 4%대 초반이었던 게 지금은 20% 몇 프로예요. 은행이 돌려달라는 돈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말씀드린 거냐면 어딘가에 이걸 갖다 신용의 어떤 붕괴보다는 유동성이 약간 경생됐던 건데 유동성의 물꼬를 틔워주면 이게 안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좋다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 그래? 그러면 증권주 중에서도 가장 위기의 선두에 있는 게 뭐였을까? 그래서 갑자기 메리츠 증권 같은 게. 어제. 폭등했죠.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국내 상황이에요. 이게 국내가 최근에 너무 악화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IMF 얘기도 하고 뭐 리만 얘기도 하고 막 온갖 얘기를 해요. 근데 자신있게 말씀드리면 전 당사자예요. 그리고 제가 뭐 그런 소속의 회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증권사 저축이나 캐피탈 힘들죠. 여긴 힘들어요. 중소 대형 사과들 이렇게 이 A2 등급 증권사들은 전단체 거래가 안 돼요. 아예 그 자기 채권을 발행할 수가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단기로 채권을 발행해서 금리가 왜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냐면 단기로 해야
싸게 조달하니까 이걸 막 돌렸는데 나머지는 장기로 투자한 것들은 유동화시키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네. 그렇죠. 매장인도 그렇죠. 뭐 부동산들도 있죠. 막 꼬였는데 정부 의지가 중요하고 첫째. 네. 두 번째는 유동성이 정말 있냐가 중요하죠. 이 그림 보듯이 정부 의지는 확인됐잖아요. 네.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 네. 대표적으로 확인된 게 뭐냐면 흥국생명 이슈예요. 네. 그냥 이 정도 말하면 정책 당국이 굉장히 강력하구나. 중요한 건 문제는 또 은행은 신용 유동성을 보면 은행은 뭐 유동성이 뭐 남아도니까 은행은 지금 돈이 너무 많고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흥국생명이 이번에 콜을 다시 행사하게 된 그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냐면 원래 안 되는데 보험사한테 RP를 발행하게 해준 거예요. 그 원래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예, 정부의 의지라는 건 안 되는 걸 되게 해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확히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대놓고 이랬잖아요. 네. 그러면 원인 생명 다 이렇게 하겠구나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마불사가 아니라 소마불사예요. 그렇죠. 흥국생명 큰 회사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도 건드려, 조그만 것 흔들면 크레딧 문제가 생긴다 보는 거죠 지금. 네. 심플한 거예요 지금. 유동성의 물꼬를 틔워주겠다는 의지가 확인됐는데 결국 유동성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곳이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은행은 뭐 전혀 리스크가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은행이 최근에 예금 경쟁이 벌어져서 금리를 막 올리고 이거 있지만 돈은 계속 쏟아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한이 이건 제 생각인데 다들 뒤었잖아요. 그렇죠. 유동성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그렇죠. 유동할 수 있는 자산이 뭐죠? 제가 이제 요새 세미나 다니면 꼭 하는 얘기예요. 집행기관한테 그러는 거죠. 아니 지금 머리 아프지 않냐 당신들 부동산에다가 맨날 장에다 매장인에다가 뭐 대체해놨는데 유동화 박상 하려고 해도 되냐는 거죠. 유동화하기 쉬운 순서를 보면 주식이 이렇게 후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유동성도 포트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면 시장에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를 평가할 때 어떤 최악의 어떤 신용적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뭔가 또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향후에.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내년 시장을 바라볼 때 펀더멘탈이 안 좋은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경기도 안 좋을 것이고 주가가 괜찮. 그게 좀 반증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우리 흔히 어떤 것에 반증할 수 있다는 철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항상 저도 항상 철학적 사고를 중시하는 편인데 결국은 우리가 포포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말했던 소위 반증 가능성이 가장 핵심인데 만약 실적 때문에 무조건 주가가 안 되는 거라면 왜 삼성전자가 오른 거죠? 반증이 나왔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쪽은 내년 1분기까지 실적 그렇죠. 안 좋죠. 완전히 안 재고를 지금 하나도 안 떨어뜨니까 역사상 가장 빠른 재고 증가 속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지금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여기서 이게 안 무너지지?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시장은 지금 숫자는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을 지켜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매력 네. 이런 거를 주시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하여튼 근데 여하튼 이런 경우여도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미국이 또 뭐 사단이 나면 그 걱정을 많이 하세요. 저도 이번에 된통 당했어요. 저도 미국 금리가 지금 5%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야 이렇게 갈 수가 있구나. 근데 한편으로 또 오늘 어떤 아침에 이제 어떤 분이랑 얘기하면서 했단 말인데 사단이 났냐? 사단이 났죠. 어디서 났냐면 가상화폐 시장에서 사단이 났구나. 지금 가상화폐 버블 갔다가 붕괴됐구나. 그러니까 거기는 끝났구나. 금리가 더 올라가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그냥 가상화폐 시장이 일종의 이번에 튤립이었구나.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제가 생각일 뿐이고 여하튼 내년에 바라봤을 때 과연 그러면 좀 물가가 잡힐 거냐. 근데 뭐 이거저것 가져왔지만 사실 저는 뭐 어떻든 간에 내년에 저희가 봤을 때는 결국 물가가 안정화될 거로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처럼 다음 그래 보시면 뭐 2% 가고 이렇지는 않았겠죠. 네. 상당히 낮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4% 안까지도 내년 상반기 안에 들어갈 확률을 저희들이 이번 전망에서 제시를 했는데 뭐 저번에 여기 왔을 때도 보시면은 이제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갈 거야.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아마 그때 한참 제가 천연가스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네. 사람들 그때만 해도 또 그것 때문에 인플레가 안 잡힐 거라고 했었고. 네. 그거 지금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들 많이 얘기했던 게 결국은 집값이었죠. 근데 집값은 제가 봤을 때는 무기지금리 7%, 집값도 꺾여 내려오고 있어요.
진로 같은 여러 가지 임대료 지수도 꺾여 내려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제일 고민이 사실은 인건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건비는 후행적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야 이게 인건비가 어떻게 잡히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저는 그 단초도 최근에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알아서 대량 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후행적으로 아마 내년 초가 되면 상당히 고용 지표들도 진정돼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경제 이코노 베이스의 분들은 이제 과거 사례를 이제 비교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싶기 때문에 당연히 70년대 인플레 하면 70년대니까 인플레 갖다 쓰는 순간 딱 나오는 게 소위 임금 관련된 코스트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잊지 마셔야 되는 게 70년대에는 노조가 매우 센 시대였어요. 우리가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뭐 빌리 엘리엇 같은 거 영국 맨체스터 배경 나오는데 그 당시에 결국 신자유주의가 나왔던 배경도 노조가 너무 세서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임금 관련된 것들도 그렇고 더 중요한 건 임금이 올렸던 주된 주체가 빅테크였거든요. 일종의 이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래머도 필요했었고 소위 플랫폼 기업들이 엄청난 마케팅 인력 또 VC 인력 막 이런 쪽들이 어마어마하게 임금을 올렸었거든요. 네, 네. 근데 뭐 다 떠나서 그냥 오늘 아침에 확인된 것만 해도 메타 페이스북이 10,0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뭐 테슬라도 그렇고 뭐 가면 여의도를 봤더니 뭐 조심스럽지만 뭐 이 특정 사례를 제가 확대 해석하는 걸 수도 있지만 신은 뭐 전에 알던 어떤 그런 VC 같은 거 쪽에 있던 애들도 갑자기 놀게 되고 뭐 굉장히 많아요 요즘. 그러니까 네. 프로그래머들도 풍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사실 임금을 많이 올렸던 층에서 해고가 나오고 있다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오늘 우리가 녹음을 했는데 네. 또 내 아침 냈더니 또 뭐 헤드라인 CP가 뭐 8.2가 나오고 이러면 이제 또 뭐 뒤집어지고 근데 그렇게 너무 매크로 갖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Navigate the Noise라고 버인스타인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소음은 장기 투자자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는 쌀 때 접근하는 게 장기 투자자고요. 네. 그 쌀 때 접근해 사놓은 다음에는 소음을 멀리해야 된다는 아주 심플한 얘기를 끝없이 그 책에서 반복한 내비게이트 노이즈에서 얘기하는데 그 노이즈의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매크로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만 물가가 그 레벨에서 안정화된다면 사실 저는 내년 시장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뭐 내년 이렇게 누가 좋게 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반문하셔야 돼요. 작년 이 시점에 물가가 이럴 줄 누가 알았어요. 금리 5%는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을걸요, 정말 진짜.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해 중에 하나인데 네. 저는 정말 많이 가요. 3.5 봤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처음에 2.75 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제가 굉장히 놓친 부분인데 여하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근데 물가가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레벨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이제는 금리가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안 가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가상화폐도 박살났지만 네. 소위 오늘 막 카카오가 돌아서도 자신이 별로 없는 거죠. 당장은. 그렇지. 제가 이건 주주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밸류가 비싼 주식들에 대해서는 특히 플랫폼 기업들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굉장히 커질 것 같고 대표적으로 그 가늠자가 뭐냐면 아크를 보면 네. 정말 끝이 없잖아요. 지금 어느 테슬라 정도? 마지막 대장이었던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그러니까 테슬라도 네. 제가 이거는 뭐 제가 이제 계속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 가상화폐 시장이거든요. 근데 하나 왜 걱정을 했냐면 시장에서 리스크 요인을 찾다 보면 사람들이 가상화폐가 나오고 가상화폐가 혹시 실물이나 금융시장과 연계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연계는 안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자체 생태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골 때리게 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네네. 자기들 스스로 생태계를 만들어서 네. 이 생태가 이쪽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가 신뢰가 없는 시장이었다 보니까 네. 여기서 자체로 올라서 장체로 붕괴돼 버렸고 네. 이쪽에 주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테슬라 말씀을 왜 드렸냐면 테슬라 이상의 연동이 좀 되어 있더라고요.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왜 보유하고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나스닥에 그런 연동된 기업들, 우리나라에 특히 연동된 그 게임 관련된 몇몇 기업들은 되게 불안한 거죠 앞으로도. 네네.
조심스럽네요. 이런 말 괜히 했나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굉장히 시장은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소위 성장 스토리는 결국 내러티브에 의한 시장이었거든요. 우리도 유행했었잖아요. 내러티브라는 단어가. 네. 굉장히 내러티브보다는 넘버가 집중하는 시대. 제가 계속 한참 강조했던 세미나 주제였는데 그랬을 때 이제 숫자를 보면 이제 굉장히 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에 이제 그래 당신 말대로 넘버를 봅시다. 경기 침체가 오는데 뭔 얘기하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경기 침체는 다른 말로 하면 경기가 안 좋고 기업 실적이 안 좋을 텐데. 근데 제가 그래서 제일 옛날에 이제 우리 투자 산다서 이제 다 보잖아요. 공부할 때 뭐 주식은 경기 6개월 선행하고 네. 그거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음 그림이 뭐냐면 과거의 경기 침체 저희 저점 이걸 ISM 제조업 저점과 주시장 저점을 비교해 보면 관계가 너무 들쑥날쑥해요. 옆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여드리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중요한 건 OECD 그 선행지수 쪽은 일단은 저점이 나온다는 거죠. 전월치는. 네. 저점이 나와요. 네. 근데 사실 분명한 건 일단 저점 나오고 나면 선행 저점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 주가가 더 크게 밀리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주가의 선행적인 건 맞는데 관계는 일정치 않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야 내년에 정말 딥 리세션이 오니까 너희들 상상을 초월할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전제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추리를 해보는 거죠. 연준이 왜 저렇게 이번에 세게 나올까? 말을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정말 단단하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문제의 원인에 미국 네. 경기가 너무 좋다는 게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좀 안 좋아지면 멈출 것 같아요. 네.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정도로 될 정도로 갔는데 미국 경기가 좋다는 게 연준 전체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안 좋아 보이는 거지 우리 입장에는 다행일 수 있는 거예요. 단적인 게 미국의 현재 연체율 가계 연체율 네. 신용카드 연체율이 1.8%예요. 금융위기 때 11.7%인가 그랬거든요. 네. 이것만 봐도 미국의 소비가 굉장히 견고한 거죠. 그렇죠. 근데 견고하니까 물가도 잘 안 잡히고 임금도 그런데 여하튼 고용은 빅테크 쪽에서 무너져서 네. 잘리고 시작했고 네. 긍정적인 거라는 거죠. 고용을 걱정했던 게 그거였는데 그렇게 본다면 경기가 어디서 소비가 유지되는 게 그렇게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소비가 유지되는 게 그 예. 소프트 랜딩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역시 지원장님이 정말 정확히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딥 리세션이 아니라 마일드 리세션의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정말. 네. 마일드 그러니까 그 연준에서 결국은 금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액션을 세게 말하고 있는데 이유는 아직까지 금융 불안정 이거를 미국은 세게 나누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나머지 나라는 금융이 불안정해졌잖아요. 미국이 세게 올리니까 네. 나머지는 금융 불안정을 우선시하고 있잖아요. 이미.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도 동시에 한국은행에서 정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이게 코미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미국도 결국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될 텐데 미국은 아직도 체력이 굉장히 굳건하니까 그나마 나머지는 기회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뭐 서로 사이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고 뭐 이걸 갖고 뭐 여기서 더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는 하여튼 중국이 제로 코로나는 포기해야 그래도 뭐 생산이라도 하고 되는데 여하튼 최근에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와요. 뭐 아니다 하는데 중국의 제일 문제는 백신을 안 맞췄다는 거예요. 네. 네. 그 그러니까 자기네 백신만 맞췄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접종이 시작되면 왜냐면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그림에 보이겠지만 집중치료실 병상이 없기 때문에 번지면 죽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네. 중국 사람들 왜 저렇게 미친 거 아니야 하는데 네. 병상도 없죠. 백신도 안 맞췄어요. 예. 그냥 저렇게 무조건 그냥 다 맞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병상을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다라는 그쵸. 뉴스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지난주에 나왔네요. 독일 슐츠 총리가 맞아요. 방문하면서 바이오엔테크 시진핑 말이 너무 웃겼는데 당신네들의 그거를 우리한테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허용해 줄게. 그러니까 mRNA 백신 쪽을 가야 되는데 예. 중국은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생각에는 뉴스 플로우상으로 중국에 굉장히 많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그런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게 뉴스는 중국은 언론이 통제되기 때문에 그 뉴스가 나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게 백신 이거 같이 가면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중국이 미국과의 대결 구도는 뭐 공화당이 뭐 집권하면 뭐 안 하고 이건 아니고요. 미국의 이익이 우선인데 뭘 그러겠어요. 근데 그 문제는 제쳐두고 이 코로나 관련된 게 단계적으로 완화되냐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투자하는 시기라는 거는 지금부터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내년에 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건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뭐 당장 저한테 뭐 일주일 단위 소음으로 뭐 중국이 어떤 정책을 취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근데 방향이 약간 이쪽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최근에 흥미로운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약간 이스포저가 있는 어떤 의류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회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목을 직접 언급 안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들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소위 이러한 중국 이스포저, 그리고 중국이 저렇게 되는 순간, 저는 뭐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아질 여지는 크지 않다 보지만 적당한 휴전의 국면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얼마나 제가 흥미로운 어떤 기자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아침에 뭐 일찍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선전하고 있으면 오늘 장 폭락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매크로 소음에 잡혀져 있는 거냐는 건 그럼 반대로 물어봐야죠. 공화당과 상황을 압승했으면 레드 웨이브에서 주가 마냥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그걸로 올라갈 수만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미국이 자국의 이익으로 가는 거고 그 상황에서 결국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우리가 기대되는 거는 그래도 뭔가 뭐 마냥 독주할 수는 없는 상황 바이든이 그런 상황에 간다는 것 자체는 중국이 중국을 마냥 몰아낼 수도 없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우크라이나도 무조건 지원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논의는 뭐 민주당이 우세를 했건 공화당이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진행될 여지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섹터 아이디어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변화.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고밸류 주식을 빼고 났을 때 상당히 그 이스포저가 있는 중국 관련된 것들. 중국은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제가 평소 말씀 들어온 사람들 알겠지만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말도 많이 하고 비전 없다 얘기를 하지만 중국 관련 이스포저의 기업들도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들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사실 시장을 바라볼 때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분기별로 보통 우리나라가 적어도 한 2%씩은 자본이 늘어나는데 적게 막 1.7%만 늘어난다 잡더라도 우리가 내년 4분기가 되면 0.8배가 한 2,280이 된다는 거죠. 4분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러면 뭐 ROE가 우리가 좀 낮게 잡아도 0.9배 간다면 그래도 2,560원 나와요. 내년 하반기에. 뭐 단순한 계산인 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ROE와 PBR과 PER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익을 못 내서 ROE가 낮아지면 PBR을 많이 줄 수 없죠. 뭐 다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매트리스를 보면은 현재 이번 3분기에는 0.8배가 2,085 정도였거든요. 2분기에는 2,048이어서 그때 다 2,050 얘기한 거예요. 그때는. 이건 계속 올라온다는 거죠. 올해 4분기 2,120 정도고 내년 1분기면 한 2,160 돼요. 하여튼 이 하단이 굉장히 굳건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본이 계속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적게 벌거나 많이 벌거나 벌긴 벌면 이 총 자본의 순자본이 계속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PBR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게 어디냐 줄 수 있잖아요. 안 줄어요. 잘 웬만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적자 생각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플하게 한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0.9배 정도는 가지고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뭐 균형만 잡아도 0.9배라고 보면 지금도 올해 4분기에 0.9배가 2,388이거든요. 아니 뭐 이 지수에서 오늘 지수에서 별로 멀지도 않네요. 뭐 물론 여기서부터 막 지느냐는 고민이 뭐 한 배 가긴 쉽지 않죠. 2,600. 왜냐면 한 배는 뭔가 그래도 우리 ROE가 상당히 개선될 때 가능한 레벨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0.9배가 내년 말이면 2,565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번 좋은 시나리오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코스트가 좀 안정화되고 뭐 이렇게 되면
ROE가 올라가죠. 훼손되겠죠. 그러면 혹시 한 배 정도는 가지고 내요. 그러면 할 또 수 우리나라 있죠. 과거에 사실 뭐 재작년에는 한 배 훨씬 넘었었는데. 그러니까 작년 1.3배 갔었죠. 그러니까요. 한 배만 가도 2.8. 그때 이제 센터장님께서 1.3배 가면서 그때는 이제 경고를 하셨잖아요. 1.2배에서 경고해서 욕먹은 거죠. 네. 그러니까 1.3배 해야 되는데 네.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는 거고 1.2배만 해도 굉장히 무리수죠. 왜냐하면 네. ROE 레벨에 비하면. 근데 한 배만 가도 2,850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네. 내년에 한국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 이게 수학처럼 맞출 수는 없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는 소음을 멀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장기 투자 어떻게 해야 돼? 첫 단추를 닮아야 되는데 쌀 때 사면 돼요. 그렇죠. 아까 참 리스크가 뭐냐를 인지하는데 얼마 전에 아까 이제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저 같은 해설자나 할 수 있는 말이지. 실제 막상 버튼 누르시는 분은 지원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 저 무너지가 못 누르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버튼이 잘 안 눌러져요. 그렇죠. 머릿속으로는 하는데 네. 싼데 하는데 저희도 무서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 정도로 하면 그때 버튼을 못 누르면 꼭 바닥이더라고요. 근데 제일 지금 당황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장이 정말 한 2천 깨진다 보고 판 사람들이죠. 그렇죠. 업사이드 리스크. 제 생각에는 2,500에 산 사람들은 그래도 버텼을 것 같은데 3,000부터 샀던 사람들은 도저히 못 견디고 던졌을 거예요. 네. 그래서 6만 원 깨질 때 전자 저 5만 원도 아닐 거야 팔았는데 6만 원 와버렸잖아요. 네. 그냥 계속해서 스텝이 꼬여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지금도 시장이 강하게 올라올 수는 없어요. 밑단은 또 단단해지고 있지만 굉장히 변동성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뭔가 또 이전 같은 변동성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유동성이 보강되기 시작했으니까. 뭐 어떤 경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유동성이 매우 중요한 자산을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되는 순간 갑자기 부동산이 확 빠져버려요. 부동산은 유동화시키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리고 금리가 그쵸. 뭐 당장 확 내려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또. 그래서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오늘 뭐 그래도 전화 주셨을 때 바로 온다고 했던 거는 분명히 지금 시점에서 되게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줄이고 싶거든요. 우리 다 팔고 싶은 마음도 들 것 같아요. 네. 제가 만약 직접 투자한다면. 근데 다 파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 적절한 현금을 어느 정도 유지하시는 건 가져가되 시장은 정말 장기 투자자의 영역에 들어갔다는 거 이미 시작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어느 시점에 정점을 알 수도 없지만 지나고 나서야 저희가 고점이었어 알면 그때부터라도 주식을 줄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00이 고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래 한 3,000 버티다가 3,000이 깨지는 때 이건 정말 아니나 보다 그때부터 줄여도 됐다는 거죠. 네. 반대로 바닥도 막 다들 2,000 깨지고 이럴 것 같을 줄 알았지만 2,100 몇십에서 버텨주고 2,400 왔는데 다음에 밀려서 뭐 2,200, 300이 가졌다 치자고요. 네. 이제는 돌아서고 있다는 거라는 거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고민에 주된 초점이 지수가 어디까지 빠지고 정확한 내 타임을 그거는 무모하고 매우 불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이번 올해만 놓고 봐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때 처음에는 주가가 미친 듯이 반응을 하고 외환시장이 반응을 했는데 어느 날 반응을 안 하잖아요. 네. 75p씩 처음 올릴 때는 놀랐는데 이번에 75p 올리고 난 뒤에는 그냥 우리 뭐 별 반응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인과관계라는 게 명확하지 않다는 게 금융시장의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고 매우 어려운 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그럼 뭐가 중요하냐? 결국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다들 인지하고 있듯이 환율이 어떨까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까 처음으로 들어가서 달러 환산 코스피를 보면 뭐 이 정도 빠졌으니까 외국인들 사는 거겠죠. 저는 외국인들이 확 줄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그동안에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뭐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저도 어디 방송 나가서 뭐 다 하는 거죠. 이거는 뭐 홍콩 쪽에 좀만 네트워크 있는 사람들은 홍콩에서 자본이 다 나가고 있는 건 다 소문 난 거고 네. 자본 나가서 호주에 가거나 싱가포르 가는데 한국도 관심이 좀 있는 거죠. 네. 그 MSCI EM 내에서 원래 한국 비중 줄이고 원래 중국 중국 늘리게 돼 있었는데 늘렸었죠. 일단 그건 스탑 되는 것 같으니까. 예, 그렇죠. 뭐 근데 뭐 그거 하나만 갖고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주식 그 대표 기업들의 가치가 싸냐 비싸냐가 중요한데 싸다고 그러니까 싸다 비싸다는데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결정을 해주면 돼요. 다수의 의견이 어떤 소위 투자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의견이 모아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도 물론 다음 주에는 또 분위기가 또 냉각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겁먹지 마시고 네. 시장에 대해서는 어쩌면 고민의 초점을 그래도 아직 덜 오르고 또 싼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 아주 많이. 네. 그런 것들 나라도 그런 걸 좀 막 이러는 것 같아요. 막 이거 요즘 보시면 막 이거 샀다가 내일은 이거 샀다가 이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다 순서대로 온다는 거죠. 그렇죠. 기다리면 오죠. 싼 것들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전략이 적절치 않나. 그래서 너무 뻔한 얘기는 중원부가 말씀드렸네.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얘기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딴 건 몰라도 지금 20몇 년 여기 있으면서 장기 시계열로 아주 긴 장기 시계열로 봐서 검증된 자리는 네.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라는 거죠. 이번에 지금 미국 시장은 작년 말 보면 그 10년짜리 PEG라고 표현하는 10년짜리 평균 PER 배수가 29년보다 더 높게 올라가서 이건 그렇죠. 진짜 말이 안 된다 했는데 결국 무너지더라고요,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시계열로 PBR이 0.8배면 거의 없었던 IMF하고 코로나 때 빼고는 없었던 밸류, 가장 낮은 밸류니까 이거는 겁먹을 게 없는 정말 리스크가 정말 줄어 있는 그런 거라고 그렇죠. 정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로 진행될 것 같은데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데 이번에 저는 오히려 가상화폐를 보면서 많이 의미를 찾았어요. 결국 우리가 많은 경우에 소위 이런 가상화폐가 너무나 이거는 가치가 없는데 버블 아니었냐 했는데 결국 이번에 사태를 잘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건데 돈을 회수 못한다는 고단이에요. 네.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저런 게 지금 시대에도 발생하는구나. 금융시장은 굉장히 그런 걸 겪으면서 굉장히 정교하게 규제 장치가 마련됐고 아까 유동성 비율 같은 걸 알 수 있는 거는 끊임없이 그걸 체크하고 너가 얼마 돈 달라고 하면 돈 돌려줄 수 있어? 뭐 이런 거를 규제 장치가 다 돼 있는 거죠, 이쪽은. 그렇죠. 근데 가상화폐는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거기는 신뢰의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거가 과연 이제 그것을 이제 가상화폐 베이스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너졌으니까 이쪽도 무너져야 된다 생각했지만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제 다시 그러니까 아까 들은 내러티브가 아닌 넘버를 보는 시대로 다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소위 스토리텔링 갖고서 그냥 마냥 이미지 메이킹만으로 가치를 평가받는 시대는 끝난 것 같고 근데 당연하죠. 금리가 올라왔고 이런 시대가 오니까 당연히 숫자를 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을 선별하는 작업이 되는데 그게 매우 어렵거든요. 사실 걱정되는 거는 그런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게 쉽지 않다는 거고 또 우리가 뭐 저도 애널리스트지만은 애널리스트들이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리포터가 되고 있다는 표현을 좀 쓰거든요. 우리가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가이던스를 기업이 불러주는 가이던스를 받아 쓰는 사람들은 리포터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비판도 좀 있는데 겸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결국 뭐 이거는 되든 안 되든 결국 그걸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거지 매일매일 매크로 확인해서는 확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적 요인은 될 수 없다.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뭐 이번에 아까 정말 지현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와닿았는데 막상 엔터 버튼 누르기가 힘들었다는데 그래서 그때가 아마 하워드 막스가 말했던 소위 극단값이 아니었을까 그날이 우리 누를 수가 없는 시점.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 그림을 혹시 돌아간다면 제가 이제 워낙 한국에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가 만났다 해서 부러워한다고 문자도 보냈는데 여기서도 보여줬지만 결국 우리가 낙담했던 시점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신중해지는 시점 역설적으로 그때가 기회였다는 거죠. 네. 그건 정말 항상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시기가 지나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바닥은 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번에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하고 나서 시장에 한번 쇼크 나스닥 3% 이상의 쇼크를 한번 먹었었는데 이제 딱 하나 걱정되는 게 그거죠.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하시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사실은 4%부터 저는 이미 엄청난 부담이라고 생각해요. 이 금리 자체가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고 5%까지 올리면 그것도 또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연준이 말을 세게 하거나 오판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오버킬 영역에 들어가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공언하거나 점도표를 찍거나
하는 일이 혹시나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월 의장 말로 겁났죠. 뭐 very premature라고 해버렸으니까 뭐 논의 자체를 뭐 그냥 시기도 아니고 너희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일 거야. 네. 그리고 뭐 아까 제안이 지적하신 것처럼 하여튼 뭐 느린 스토어로 금리를 좀 속도를 낮춘다고 너를 착각하지 마. 온갖 원펀 다 났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네. 뭐 최종 금리 터미널 펀드 레이트도 매우 높을 거야. 뭐 다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요즘 뭐냐면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도 좀 반응을 했지만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반응을 별로 안 했다는 거죠. 채권 시장 이제 더 이상 금리가 안 올라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은 그날만 봤을 때는 저도 야 진짜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건가 이런 고민도 들고. 근데 그러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왜 이렇게 세게 나가냐 하면 오판하지 말라는 거군데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뉴스가 뭐냐면 뭐 주식시장의 뉴스보다 그냥 대량 해고 뉴스 뭐 이런 게 좋은 뉴스인데 요새 빈번한 거 같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연준 의장이 당장 말의 스탠스를 뭐 좀 완화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봐요. 그러면 그 전후가 되면 또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 어느 날부터 반응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보고 있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이 경우만 생각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올 12월쯤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1월 FOMC 24일에 FOMC 의사록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그 내용이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생각이 좀 뭔가 좀 이렇게 겁내지만 동시에 걱정하는 목소리. 아까 오버킬 말씀하셨으니까 그 걱정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이미. 네. 그래서 저는 11월 24일 의사록 나오고 그리고 뭐 그러면 내년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5%를 못 가는 수준에서 건들락이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니네 뭐 연주에서 떠드는데 많이 가야 뭐 4.75일 거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네. 뭐 그래서 건들락이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그런 걸 정황을 봤을 때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 시점에서 결국 연준이 바라는 변화가 조금 시작되냐. 가장 바라는 변화가 뭘까요? 부동산 가격 꺾이고 결국은 그 다음에 거의 고용에 관한 안 좋은 시그널이 나와야겠죠. 네. 실업률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실업률은 굉장히 후행 지표입니다. 그렇죠. 시월이 저번에 우리 CNBC 나와서 막 엄청 열받아 했던 이유는 연준 미친 거 아니야. 뭐 너희들 이렇게 백미러 보고 연준 정책을 쓰냐 했던 게 고용이 언제 그걸 다 변화를 보고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콘 베이스의 분들은 저 윤점님 너무 좀 진짜 세미나 가면은 너무 이런 걸로 등한 좀 무시하시는 거 아니냐.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아까 막스의 소위 사이클 진단할 때 모습을 보여드린 거예요. 네.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센터님 저는 2650이 증권사 네. 내년 전망의 맥스치인 걸 보고 네. 너무나 놀랐어요, 진짜. 그렇죠. 너무 안 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도 그거 썼으니까 뭐 네. 더 없는데. 2600, 2650, 2500 저희 회사는 저점을 1900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와 완전 쫄았구나 지금 다들. 그러니까 제가 놀랬던 게 저희가 하단을 원래 하여튼 어디 기관에 제출하는 거를 거의 2180인가 적었는데 저희가 제일 높더라고요. 그래서 2000 밑에 있냐 그랬더니 여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네. 그래서 수정하실 거냐 그래서 내가 수정 안 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상단은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리서치에서 다 평균 낸 값은 반드시 지켜지지 않았어요. 네. 둘 중에 하나예요. 네. 2600을 넘어가든지 네. 아니면 아래로 깨지든지 네. 네. 그러니까 2000 깨지고 박살 나든지 네. 뭐 항상 이런데 근데 항상 그런 거 같지 않죠. 이거 항상 그런 줄 아는데 어떨 때도 계속 신경을 버릴 때가 있어요. 네. 좀 내년은 박스권 아닐까. 근데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겠다 생각은 저도 하는 게 코스트가 좀 다운되는 모습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이 힘든 건 아는데 알아서 이걸 이용해서 굉장히 인원도 줄이고 이러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럴 때. 네. 그러고 나면 그 결과가 다음에 기대값으로 반영되는데 내년은 그 기대가 반영되는 시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은 별론데 네. 이렇게 구조조정했어 니네? 뭐 이렇게 뭐 변화를 줬어? 그럼 반도체가 해당되겠죠. 네. 뭐 어느 순간인가는 뭐 좀 재고가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근데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서치라는 게 우리가 예언자의 기능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 디펜던트 하면서 이걸 파악해가는 정도로 이해해 주신다면 네. 아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뭐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리포터가 된 거 아니냐 비판도 저희도 경험이 알고 있는데 결국 리포터도 정확히 전달하는 리포트는 좋아요. 네.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조심스럽지만 요즘 시장에서 걱정되는 건 뭐냐면 리포터는 그래도 팩트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데 리포터가 아닌 분들이 너무 팩트 아닌 걸 왜곡해서 전달하는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심리에 휩쓸려서 또 그러니까 유튜브 생태계도 제가 과거보다 굉장히 소음이 심해졌다 보는 거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정보가 많아지니까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착각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야,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적어놓고서 내가 이거 원고 보냈는데 거기서 근데 이 책이 이제 번스타인 책이었어요. 네. 내비게이트 노이즈인데 제가 이제 감수하고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정보에 중독된 그러니까 중독된 사람들은 결국은 벗어날 수가 없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노이즈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 시장이 요즘 그 소음 부분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지연장님 같으신 분이 그래도 계속 팩트 전달하려고 노력해 주시니까 좀 낫지만 여하튼 그런 경향도 좀 감안하셨으면 네.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뭐 유튜브를 사람들 마음에 흡족하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조회수 늘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무서울 때 무섭다는 얘기를 자꾸 해야 되고 자극적으로 표현해야 되고 떨어질 것 같으면 정말 떨어질 것 같아요 해야 되고 올라갈 거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승리하는 투자자는 어느 시점이 되면 시장과 정반대로 맞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이번에 또 반성했던 건 뭐냐면 무관심할 때가 제일 좋아요. 투자를 할 때 네. 사람들이 중후하지도 않고 그냥 무관심해지면 가장 기회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자주 안 와요. 네. 그거는 말은 쉬운데 네. 정말 그게 이제 소위 얼마 전에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는 베어마켓이라는 책이 절판된 책인데 또 사람들이 자꾸 난리가 났던 책이 있어요. 네피어 책. 근데 이제 네. 그거 보면 막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 안 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문정은 반대로 간다고 선거하는 보장은 없죠. 근데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건 확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코인으로 얼마 벌었다 하는 순간 코인이 상투였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고요. 반대로 그냥 이런 거예요. 낙담하고 막 사람들이 같이 망했으면 하는 분위기가 있을 때는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시그널 좀 찾아보시는 게 그래도 낫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거기서 물려도 위험이 적다는 크게 안 다친다. 그러니까 자꾸 위험이라는 단어를 복잡하게도 생각하시는데 위험은 안전맞이입니다. 네. 결국 그걸 하려면 좀 밸류를 좀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베스트 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 모시고 정말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우리 윤 센터장님께서 일반 투자자들 걱정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게 사실 싸울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냥 편하게 가셔도 되는데 저는 어떤 느낌 들었냐면 막 바람이 부는데 깃발을 잡고 막 버티는 느낌이 지금 많이 들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 휩쓸려가면 모두가 휩쓸려가면 잘못되니까 휩쓸려가지 맙시다라고 외치시는 그런 소리 같다는 느낌 많이 제가 들었어요. 답은 몰라요. 근데 하나 배운 거 하나 있죠. 아까 주변은 휩쓸려다니면 안 됩니다. 네. 그거를 사람들한테 여러분 휩쓸려가면 큰일 나요. 휩쓸려가지 마세요 하고 막 뭐랄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뭐 그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고 투자자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으시구나라는 느낌 들면서 마음속에 좀 어떤 짠한 그런 느낌이 오늘 이 대담을 하면서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센터장님 같은 분이 있으면 결국 사람들이 돌고 돌다가 나중에 발견하겠죠. 아, 이게 맞는 이야기였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더 그걸 아시면 네. 그러면 더 이제 그 어떤 바른 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알려질 거고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 너무 여러모로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영화 마진콜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 그랬어요? 전 그걸 보고 와 정말 아주 큰 그게 짜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책 소개하는 자리에서도 그것과 연관해서 책을 소개했었는데 마이클 루이스가 썼던 라이어스 포커. 네, 라이스 포커도 정한 책이죠. 네, 라이스 포커와 마진콜과
빅숏을 연결해서 쫙 보면 기가 막힌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너무너무 재밌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짜 참고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1987년에 나온 월스트리트라는 영화인데 네네. 그거는 제가 대사까지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네. 책을 뭐 같이 공저로 쓰는 책에 거기 내용을 넣는데 마징코드도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죠. 그때도 포인트가 유동성이 없었잖아요. 네. 네. 유동성이 없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유동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판 거였던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라는 게 이것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얼마나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었는지를 안다면 너무 그러니까 다 이것만 오늘도 뭐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너무 금융위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금융위기에 너무나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냥 규제를 너무 해놔가지고 네. 뭐 은행에 돈 좀 규제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는 은행이 지금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좀 자사주 매입 소각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 1,500억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했는데 제가 보기엔 1,500억은 은행 입장에는 푼 돈이에요. 그요. 네. 유동성이 그냥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당국자가 좀 더 시장 친화적으로 가면 규제만 좀 풀어주면 네. 뭐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물론 나쁜 짓도 하지만 네. 뭐 원래 약이라는 게 주사를 맞으면은 어떤 기관에 좀 해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병을 낫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사를 놨을 때 이게 분명히 문제도 있는 거 아는데 문제점에도 이걸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의사결정이 좀 아쉬웠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근에는 잘 그냥 흥국생명 이슈 같은 거 정말 딱 보고 있다가 야 이거 큰일 났네 외국에서 돈 하나도 안 주겠네 했는데 과감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좋은 시그널로 좀 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센터장님 모시고 너무너무 재미난 시간이고 혹시 12월 끝자락에 그 시간 예, 괜찮으시면 한번 내년 전망 한번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전망을 뭐 지금 당장 전망도 못 하겠는데. 예. 네,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투자자와 함께 해주신 센터장님이 한국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고 이게 한국의 강점이다 라는 생각도 더불어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센터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